밑에 있는 이 세 가지 플로우, 풀, 퍼펙션 요 세 단계는 제가 제조의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제조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100년 전에 만들어진 제조의 원칙. 그건 헨리 포드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헨리 포드의 하이랜드 파크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장이 얼마나 대단한 공장이냐면요. 그 당시에 하이랜드 파크 1908년, 10년 이때입니다. 티카 만들던 시절이에요. 그때 하이랜드 파크에 철광석이 들어와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 포드는 이 서플라이 체인이 그렇게 신통치 않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에 뭐 철광석 광산 하나 사고 어디는 무슨 무슨 이거 플랜테이션 뭐 그것도 사고 모두 사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웬만한 건 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소유의 철광산에서 철광석을 캐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하이랜드 파크의 부두에 딱 접안이 돼요. 자,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왜 용광로에 들어가지도 않은 철광석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용광로 집어넣어가지고 강판 만들어가지고 프레스해서 차체 만들고 뭐하고 해가지고 자동차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고객한테 인도가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고객이 나 티카 하나 살래요 라고 와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철광석이 하이랜드 파크에 딱 들어왔어요. 지금 용광로도 안 들어간 놈이. 요 놈이 자동차 티카로 바뀌어가지고 고객한테 인도될 때까지 얼마 걸렸을까요? 100년 전에. 한 110년 전쯤 돼요. 그때 얼마 만에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한 달. 네, 또 다른 분들은. 상상이 잘 안 되죠? 한 100년 된 얘기니까. 그죠? 뭐 누구는 6개월 얘기도 하고 뭐. 지금 웬만한 그 자동차 공장에서도 그거 한 달에 만들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85시간에 만들었어요. 11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 값이 5분의 1로 떨어지죠. 그게 헨리 포드의 방식입니다. 그때 제조의 기본적인 성공 원칙이 정해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흐름을 만들어라, 흐름을 빠르게 해라, 흐름이 중단되는 요인들을 제거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 그 세 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플로우, 흐름을 만들어라. 그죠? 풀, 흐름을 빠르게 해라. 퍼펙션, 흐름이 중단되지 않도록 장애 요소들을 끊임없이 제거하라. 딱 연결이 되죠. 결국은 그 세 가지 잘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 다뤘던 TOC도 결국 그 세 가지 잘하자고 하는 거고, 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가치 흐름 정의와 이 VSM이라는 거, 1단계, 2단계를 같이 볼 건데요. 도요타 생산 방식은 철저하게 고객 중심입니다. 모든 게 고객으로 출발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는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 가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객이 달라고 그러지 않은데 미리 만들어 놓는 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팔릴 거예요. 다음 달에 고객이 사갈 거를 이번 달에 만들어서 제가 갖고 있어요. 이거를 시간적 과잉 생산이라고 해요. 도요타가 가장 적으로 삼는, 경계하는 거예요. 땡겨서 미리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할 때 적게 해라는 거예요. 고객이 지금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들은 다 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고객의 출발점이에요. 고객의 요구. 고객이 대가를 무엇을 지불하며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요것부터 모든 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그 고객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정보 흐름을 동기화시킵니다. 고객이 요구사항이 오게 되면 판매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전 공정의 생산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우리 협력업체에게 정보를 주죠. 이렇게 정보가 쭉 흘러가요. 자, 이제 정보가 동기화가 됐습니다. 이 동기화된 정보의 흐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물건이 움직이죠. 물건이 그랬더니 자재가 공급이 되고 그게 다시 우리 사내에서 자재가 공급이 돼서 조립이 되고 제품이 공급이 돼서 결국 고객한테 가죠. 이렇게 정보의 흐름과 물류의 흐름, 이게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정확하게 동기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 이게 도요타가 지향하는 거고, 출발점은 고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타 생산 방식은 철저하게 고객 지향적입니다. 철저하게. 자, 두 번째 이제 고객의 그 가치가 정의가 됐으면
그 가치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려요. 이 전체 그림을 다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이 거래량, 수량이 많은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아이템 한 개를 골라서 대표 아이템 하나를 골라서 그 아이템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프로세스가 형성이 돼서 돌아다니고 정보와 물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가 있어요. 그 공장 전체의 움직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VSM이에요. 그걸 Value Stream Map이라고 하는데요. 이 VSM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처음 두 개를 많이 그리고 세 번째를 그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첫 번째 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지 이거예요. 지금 우리 프로세스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지를 그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프로세스는 어떤 거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 퓨처 맵이에요. 세 번째로는 근데 궁극적으로 이건 내년의 퓨처고 후년의 퓨처인데 우리가 5년, 10년 후에 궁극적으로 도달할 최종적인 골, 아이디어한 모습은 뭐지? 이것까지 그리게 되면 세 가지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두 가지를 그리고요. 세 가지를 그리는 경우에는 이제 FSM을 1년 단위로 쪼개서 1년 추진한 다음에 다시 FSM하고 비교해 본 다음에 FSM을 CSM으로 바꾸고 다시 FSM을 그리죠. 1년 후에 FSM은 CSM이 돼요. 이렇게 계속 갈아 끼워지는 식으로 움직이게 되죠.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서플라이어, 프로세서, 커스터머 구조, 이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와 정보의 흐름, 물류의 흐름, 재고, 공정에 대한 정보, 총 리드 타임 이런 것이 다 들어가요. 이 그림을 그리는 이제 방법은 이건 이제 아무나 쉽게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배워야 됩니다. 저한테 이걸 그려보라 그러면 읽을 줄 알고 대충 그릴 줄 아는데 정교하게 그릴 줄은 몰라요. 이건 이제 그릴 줄 아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아이콘들을 써요. 뭐 여기 있는 걸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 요 각각의 이제 아이콘들이 이 VSM을 그리는 내용들인데 이쪽은 물류 쪽을 이제 주로 이제 다룰 때 요 아이콘을 쓰고요. 간판을 다룰 때는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정보의 흐름은 이쪽을 쓰고 특히 이렇게 이제 빨간 별표가 있는 거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어디를 개선해야 되는지를 체크를 할 때 이런 별표를 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샘플 하나 이제 뭐 인터넷에서 써놓은 거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 공장의 현재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미시건 이제 이 회사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어떤 회사의 이제 이 그림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거 뭐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이게 직접 한번 그려보고 배우고 하지 않으면 이것만 봐가지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아주 개요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 각각이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요쪽은 고객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려요. 이게 지금 다 그려진 그림이라서 그런데 처음 그릴 때 여기서부터 그리는 거예요. 고객이 누군데 어떠한 요구사항을 갖고 있다. 라는 거예요. 하루에 뭐를 몇 개씩 납품하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제. 이게 고객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고객이 우리한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해요?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정보를 줄 때 어떻게 주냐? 전자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전자 정보가 온다는 게 이렇게 저 번개표거든요. 그냥 가는 거는 전자 정보가 아니고 문서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산 관리로 들어와요. 이 생산 관리에서 이제 정보들을 쭉 이렇게 주는데 이 생산 관리가 우리 내부에도 정보를 주지만 우리 서플라이어한테도 준단 말이죠. 이 서플라이어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서플라이어에서 고객 이렇게 이제 정보의 흐름이 이제 여기로 오는 이제 정보의 흐름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리고 요 밑에는 프로세스예요.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가공이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일단 그리고 요 바로 밑에는 요 프로세스가 각각 어떤 사양으로 움직이는지, 사이클 타임은 얼마고, 뭐가 어떻고, 요 각각의 공정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그런데 요 각각은 얼마씩 시간이 걸린다. 요거는 1초 걸리고, 여기는 7.6일이 걸리고, 요 재고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재고가 며칠분 쌓여 있는 걸 전부 다 여기다 기록을 해서 총 이쪽에서부터 투입되면 이쪽 나올 때까지 얼마가 걸린다라는 걸 계산하게 돼 있죠.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뭐 저 회사마다 영 다르게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전체적인 그 컴포넌트들은 이렇게 구성이 이제 항상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커런트 맵인데 요 커런트 맵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이거 여기가 잘못됐네,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나오죠. 이게 개선 포인트들이에요. 문제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별표를 이용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 포인트들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퓨처 맵을 그려요. 퓨처 맵은 린이 적용됐을 때 이건 린이 적용되지 않은 거죠. 이쪽에서부터 밀고 나가는 겁니다. 생산하고 넘기고 생산하고 넘기고 생산하고 넘기고 다 중간에 재고를 쌓죠. 이게 생각해이 재고거든요. 재고 저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꾼다는 거죠. 그게 이 고객으로부터 오는 것을 스토어에서 빼주고 간판이 돌고 다시 스토어에서 빼주고 간판이 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린이 적용된 이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이렇게 이런 그림들을 그린다라는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실제로 우리 공정을 가지고 이런 것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요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턴트도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같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거 그림 그릴 때 그냥 안 그려져요. 실제로 걸어 다니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서플라이어,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그릴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만 분석을 할 때 여기서부터 해요. 서플라이어로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쭉 걸어 다니면서 동선이 어떻게 되고 언제 뭐 몇 개씩 들어오고 그게 어디에 재고가 쌓여 있다가 어떻게 가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분석을 해요. 실제 스톱워치도 재고 이거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석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처음엔 좀 어렵죠. 근데 제가 이전 회사에서 해보면 요거를 제대로 한번 그려본 다음에 여기에 참여했던 그 실무자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간단한 건 직접 다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협력업체를 개선할 때는 지들이 가서 협력업체 걸 다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되게 지금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한두 번 해보면은 얼마든지 아주 간단한 그림들은 쉽게 그리는 그런 지식이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좀 유용한 지식이죠. 자, 이제 그 플로우와 풀인데 일단 1단계, 2단계 지나갔고요. 이제 3단계가 바로 이제 흐름 만들기와 흐름을 빠르게 하기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다룰 거예요. 자, 흐름 만들기와 동기화인데 우선 흐름을 실제로 만들려면 정류화라는 걸 해야 됩니다. 정류화. 이 정류화가 뭐냐 하면요. 대부분의 공장은 흐름화가 안 돼 있어요. 소위 말해서 잡시압이라는 걸로 돼 있어요. 잡시압이 뭐냐면 옛날에 그 중세시대에 이 방에서 이 작업을 하고 거기서 다 작업 끝나면 그게 한꺼번에 일로 넘어오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서도 일부 그와 유사하게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섬에서 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마치 다른 회사인 것처럼 재고가 움직여 다니는 걸 잡시압 방식이라고 해요. 그게 가장 낙후된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흐름으로 만들려면 이제 여러 가지의 작업들이 필요하고 특히 공장의 레이아웃도 변경이 좀 많이 돼야 됩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흐름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게 뭐 그 사출기다. 아니, 프레스다. 여기 있는 게 사출기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요. 여기 지금 6개의 사양을 만들어야 돼요. 이 6개의 사양이 이쪽에 사출 담당 하는 사출반이라고 하면 사출반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반장이 이걸 보고 어느 기계에 뭘 줄까 이렇게 보고 빈자리에 갖다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제품들은 오늘은 예를 들면 빨간 게 2번째 생산했어요. 내일은 4번째 생산하고 어저께는 첫 번째 생산.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는 대기에 걸리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프레스고 이게 또 다른 가공 작업이다, 뭐 절삭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류화가 안 되는 거예요. 흐름이 없는 거죠. 들어와서 다 고이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정류화의 모습이에요. 이 까만 거는 요 흐름으로만 흘러가요. 노란 거는 요쪽 흐름으로만 흘러가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정류화가 된 모습입니다. 가장 이게 더 바람직한 정류화는 나중에 이런 것들을 뭐 기계를 중고기계를 하나 산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것들까지도 다 흐름에 하나씩 대응을 하게 만들면 가장 완벽한 정류화가 되는 거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들이 이렇게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안 되고 항상 가는 길이 정해져 있도록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정류화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이제 가는 길이 흐름화가 이제 되는 거죠. 이 흐름화를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도 이제 뭐 비슷한 내용을 다뤘지만 이 배치 생산에서 흐름 생산으로 원피스 플로우를 타겟으로 해야 됩니다.
이 원피스 플로우가 됐을 때의 흐름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보면요. 아까 앞에서 본 거와 비슷해요. 프로세스 A, B, C가 순서대로 가공을 하는데 하얀색이 노란색이 되고 노란색이 까만색이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가공이 돼가지고. 그런데 고객이 제품을 첫 번째 제품을 받으려면 몇 분 걸리죠? 여기서는 30분 만에 나오죠. 10분 기다리고 10분 기다리고 10분 기다려서 여기서 아니죠. 그렇죠. 10분 기다려야 되는 거죠. 10개 한꺼번에 만드니까. 이게 다 만들어져야 그다음에 고객한테 인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제품을 손에 쥘 때까지는 30분이 걸리는 거죠. 최소한. 그런데 이 중간에 이걸 A, B, C를 다 붙여서 원피스 플로우로 만들었어요. 한 개씩 흘러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게 들어가서 그다음에 하나 진도가 나가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이게 여기 제일 첫 번째 거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 게 제일 마지막 건데 왼쪽 맨 마지막 게 밀고 들어갈 때쯤 되면 첫 번째 거는 가공이 돼서 까만 게 나와버리죠. 그렇게 되면 고객은 얼마 만에 제품을 하나 받게 돼요? 한 11분 정도 걸리겠죠. 11분 정도. 여기에 한 개 1분 정도 더 소요가 됐으니까 그 얘기는 30분 걸리던 게 고객의 인도 타임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죠. 고객이 예를 들어서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해서 10개를 받겠다 그러면 뭐 결과가 같을 거예요. 근데 내가 10개씩 생산할 수밖에 없는 로트를 갖고 있는데 고객에 2개 달라고 그런다, 3개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고객의 납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요타는 끊임없이 라트 사이즈를 줄이려고 하고 가장 최선의 지향점은 뭐냐면 라트가 한 개인 거예요. 그래서 원피스 플로우가 최종적인 지향점이다. 그럼 제가 반복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원피스 플로우를 하는데 가장 적합한 구조가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이고 컨베이어 벨트잖아요. 컨베이어 벨트가 실제로 원피스 플로우를 구현하는 방식이에요. 자, 컨베이어 벨트는 사람이 가만히 있고 반복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벨트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이제 그 자동차는 위쪽에서 지나갑니다. 헨리 포드는 그거를 정육점을 보고 정육점이 아니고 뭐죠? 도살장. 도살장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도살장에 이 고기가 매달려 가는 거를 보고 저거 저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를 그렇게 구성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게 헨리 포드의 그 하이랜드 파크의 공장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컨베이어가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시고 4개의 부품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계속 하나 지금 들어가고 있죠. 여기 완성품이 이제 3개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흘러가요. 요거는 만들어지기 직전이죠. 요거는 만들어지기 2개 직전이고, 그렇죠? 여기서 하나 움직일 때마다 부품이 하나가 끼워져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게 끼워져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끼워져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씩 여기로 가면서 이제 조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품을 공급해야 돼요. 각각의 공정에다가 부품을 어떻게 공급하면 될까요? 이게 틱하거든요. 제품 한 개밖에 없죠. 고민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공급하면 되죠, 뭐. 그죠? 요 단계는 요거 공급하고, 요거 공급하고. 그죠? 이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헨리 포드도 이거 고민 안 했어요. 요 컨베이어 벨트만 고민했다고요. 거기다 부품을 어떻게 공급할지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재고 쌓아놓고 가지고 쓰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이랜드 파크 이후에 루지 공장을 지을 때는 이 각각을 어마어마한 공장으로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재고 쌓고 움직였던 거예요. 도요타는 그거를 배울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도요타가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설비가 한 개밖에 없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뭐 찝차도 만들고 버스도 만들고 뭐 승용차도 만들고 했단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찝차예요. 얘는 승용차, 얘는 버스예요. 찝차, 뭐 버스, 승용차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야, 주문이. 자, 여기 들어오는 거 보면은 얘는 계속 바꿔가면서 만들어야죠. 그렇죠? 라인에서 계속 바꿔가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부품이 순서대로 공급돼야죠. 여기 지금 찝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승용차 부품이 딱 왔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자, 부품이 다품종으로 움직이는 거에 맞게끔 순서대로 공급되는 게 지트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자, 이제 어려워졌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을 못했어요. 처음에. 오노다이치도. 이 부분 때문에 골머리를 싸맨 거예요. 이걸 해결하면
한 단계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 못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포드는 한 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포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어떠한 색깔의 자동차도 다 만들어줄 수 있다. 그게 까만 거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까만색밖에 안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장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도요타는 다른 고민을 합니다. 자,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다가 슈퍼마켓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일본에 들어온 슈퍼마켓이었다고 얘기해요. 미국에 간 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에 들어온 슈퍼마켓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딱 얻어요. 오던 아이디어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느냐? 슈퍼마켓, 그 이제 신기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큰 이제 그 매장에 엄청나게 많은 재고를 쌓아놓고 움직이는데, 가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자, 라면 2박스를 누가 가져갔어요. 거기에 비었잖아요. 한 바퀴를 쭉 돌고 다시 오더니, 채워져 있어요. 조금 전에 사갔는데 채워져 있어. 다른 데도 보니까 분명히 사람들은 계속 사가는데 한 바퀴 돌고 오면 다 채워져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안을 관찰해요. 관리자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반에서 정해진 수량이 있어요. 선반에 아무렇게나 쌓아놓는 게 아니죠. 어느 위치에 몇 개를 반드시 쌓아놓는데 정해진 수량을 항상 체크를 해요. 거기서 빠지면 빠진 만큼을 저 안쪽에 있는 창고에서 갖고 와서 도로 채워넣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일정한 재고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 오노다이치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딱 얻어요. 아, 그래, 맞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갖다 줄까를 고민했었는데 그건 생각이 잘못된 거야. 갖다 주는 걸 고민할 게 아니고 일정한 수량을 갖다 놓고 빼가도록 한 다음에 빼간 만큼 채워주면 되잖아. 자, 이제 거기에 재고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재고가 없이 하려고 그러면 어렵죠. 근데 재고를 너무 많이 가져가면 그러면 낭비죠. 그렇지만 약속된 재고를 최소한의 재고를 갖다 놓고 그걸 빼가게 만든 다음에 뭘 빼가는지를 안 다음에 도로 채우는 방식이면 충분히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고객이 사갔는데 그거를 계속 채워주는 방식이면 이거를 후보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사용한 다음에 뒤에서 채워줘요. 이걸 후보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후공정 인수 방식이라고도 해요. 후공정에서 먼저 가져간 거예요. 인수를 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 후보충으로 채워주는 방식. 이걸로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 해결을 했어요. 근데도 낭비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재고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재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재고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불안하니까 더 재고를 갖고 있으려고 그러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지트,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면서 그리고 후보충이 제대로 작동되면서도 그리고 전공정이 또 후공정에서 사용한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알려주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바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알려준다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공정이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정과 후공정 사이에 신호체계가 필요해요. 신호체계. 이 신호체계를 고민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풀 수 있을까? 5년이 걸렸다고 해요. 5년이. 온갖 시행착오를 다 거쳐서 만들어낸 게 바로 간판이에요. 전공정에서 후공정에다가 야, 나 이거 썼어 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럼 후공정은 그 신호를 받고 그 제품을 만들어요. 빈 만큼 채워 넣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받은 간판을 다시 거기다가 얹어서 다시 돌려보내요. 그럼 다시 원시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한 쪽은 그 박스를 다시 들고 가서 간판을 제거하고 간판을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물건을 써요. 그러면 간판은 이 물건 쓰는 동안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하나 비었어. 이렇게 신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돈단 말이에요. 이게 간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간판이 없어도 도요타 생산 방식이 도는 거예요. 도요타 생산 방식은 간판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판은 도요타 생산 방식을 더 생산성 높게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시 방식, 기존에 있는 매스 프로덕션 방식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아까 이 VSM 그릴 때 CSM, 커런트 맵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자재가 확보되면 있는 만큼 생산하고, 생산된 것만큼 보내고, 재고 쌓고 보내고, 재고 쌓고 보내고, 재고 쌓고, 이게 이렇게 철길 모양으로 된 게 밀고 간다는 뜻이에요. 자재가 확보된 것만큼 만들어서 다음 쪽으로 내가 만들어지든 말든
재고를 다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중간에 재고가 잔뜩 쌓이죠.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후공정 인수 방식, 그거를 도입합니다. 스토어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고객이 스토어에서 빼가요. 빼간 만큼 신호가 가고 만들어서 다시 채워 넣어요. 얘가 만들 때 여기 있는 부품을 써요. 여기 스토어에. 부품을 쓰면 여기 있는 간판이 이쪽으로 움직여서 생산 지시를 합니다. 자동으로. 계속 이 방식으로 연결이 쭉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완전히 동기화가 되죠. 고객이 쓰는 만큼 계속 생산을 하는 동기화가 되죠. 그런데 단지 그것이 완전한 원피스 플로우는 아니죠. 중간중간에 스토어라는 놈이 개입이 돼서 적절한 재고 통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방식으로 오노다이치는 이 문제를 멋지게 해결했어요. 드디어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에 기존의 조립 라인은 이미 헨리포드가 풀어놨고, 문제를 풀어놨고, 거기에 다품종 소량 생산에 부품을 순서대로 공급하는 게 고민이었는데, 그거를 오노다이치가 해결을 하면서 지트가 멋지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간판에 대해서 동영상 하나 보실 거예요. 제가 운영했던 회사에서 이렇게 운영했어요. 2013년 9월이에요. 간판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간판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사출에서 도장으로 가는 라인이에요. 여기 이제 도장 라인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 박스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수불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저걸 포스트에다가 꽂아놔요. 그러면 이제 빈 박스 수거하러 와가지고 저기 있는 간판들을 전부 다 회수를 해가죠. 요 포스트에 꽂아놓으면 회수를 해가죠. 이제 이건 사출반에서 와서 회수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다가 쭉 간판들을 꽂아요. 저게 어느 일정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주황색에 도달하면 그때 이제 생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걸 쭉 다 빼가서 생산 라인에 갖다 주죠. 그러면 이제 사출 쪽에 생산 라인에서는 사출물을 생산한 다음에 박스 위에 저 간판들을 다 꽂아놓고 돌아온 만큼 생산한 거니까 다시 보충이 가능하잖아요. 저거를 스토어에다 갖다 넣죠. 여기가 스토어예요. 스토어에 밀어넣으면 다시 원위치가 됐죠.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죠. 자, 이제 이렇게 동기화가 됐습니다. 동기화가 되면 흐름이 만들어지고 동기화가 됐는데, 자, 이제 동기화의 흐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동기화는 됐지만 출렁출렁거리면서 동기화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그 물결이 별로 없이 잔잔하게 동기화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출렁거리지 않는 변동성이 적은 동기화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화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이 변동성을 줄일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이 됩니다. 그게 바로 표준화와 평준화예요. 자, 먼저 표준화를 보시면요. 우선 이제 표준화를 이해하기 전에는 표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사고방식을 올바르게 이제 갖고 있어야 돼요. 자, 표준이 뭔가요? 표준은 뭐고 표준은 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도 표준 담당하는 친구한테 제가 처음에 물어봤었어요. 회사 맡고 나서. 표준 담당한다고 그러길래 당신이 생각하는 표준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표준은 베스트 프랙티스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표준이 베스트 프랙티스면 고칠 이유가 없어요. 도전을 하면 안 돼. 챌린지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건 정답인데 왜 챌린지를 해요? 고칠 필요도 없죠. 표준은 그런 거 아니에요. 표준은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니고요. 개선을 위한 기준점이에요.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표준이 있는 이유는 개선을 위해서예요. 자, 그럼 표준은 왜 지켜야 돼요? 나중에 품질 다룰 때 또 같이 다룰 거지만 품질은 왜 지켜야 될까요? 품질을 준수해야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요. 표준을 준수를 안 해버리면 문제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표준이 안 맞더라도 불합리하더라도 표준을 일단은
준수를 하는 노력을 해봐야 이거 표준이 잘못됐다를 알아요. 그런데 표준을 도전을 못하게 만들고 베스트 프랙티스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표준대로 하면은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표준대로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요. 표준은 표준대로 멋지게 있고 일은 일대로 따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다 일어나요. 지금 왜 그러냐? 표준을 누가 만들고 실천은 누가 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게 이제 미국의 매스 프로덕션에서 그렇게 채택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표준을 만들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요. 그러면 개선이 안 되죠.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론만 갖고 표준을 만들었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그게 챌린지가 돼야 되는데 챌린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요다는 어떻게 하느냐? 표준을 현장에서 만들어요. 현장에서 만들고 현장에서 유지보수를 다 합니다. 그리고 표준대로 안 움직일 경우에는 그 표준을 즉각적으로 고치고 이 하는 프로세스를 아주 신속하게 밟아요. 끊임없이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표준과 표준 작업이 있어요. 말장난 같죠? 이 두 개가 다른 겁니다. 도요다는 표준 작업을 지향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작업 표준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작업 표준은 이거대로 해라고 만든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정답처럼 이거대로 해라고 만든 것이 작업 표준이에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작업 표준을 다 갖고 있어요. 작업 표준은 없는 데가 없어요. 제가 그 회사 그 현장에 가가지고 표준이 없는데요 얘기하면 화내요. 화내요 진짜로. 그러면서 이만큼씩 갖고 와요. 진짜 표준이 이만큼씩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표준이 없다 그러죠.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대로 안 하는 게 무슨 표준이냐는 거예요. 표준은 그대로 해야죠. 준수해야죠. 근데 일은 일대로 하고 문서로만 갖고 있어요. ISO 이런 거 갖고 엄청나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걸 표준이라고 갖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들이 일을 안 하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만들고 따로 만들고 엔지니어들이 만들고 그거를 일종의 베스트 프랙티스처럼 현장에 제시를 한 그거를 우리는 작업 표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도요다는 아까 현장에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주도권을 갖고 표준을 만들고 개선을 하고 이런 사이클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 부분을 표준 작업이라고 해요. 말장난 같지만 작업 표준과 표준 작업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도요다에서 얘기하는 또 하나는 한자로 표준과 표준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똑같죠. 하나는 이 표시할 때 그 표자고 하나는 겉표자잖아요. 이 두 개를 다 다뤄요. 도요다는. 왜 다루냐? 표준, 이 왼쪽에 있는 표준, 이거는 상당히 수준 높은 상태, 일하는 상태죠. 이거를 처음부터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잘 못 받아들여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일하는 방식을 금방 못 바꿉니다. 그래서 도요다는 변화 관리 차원에서 먼저 겉표자 표준부터 세팅을 해요. 겉표자 표준은 뭐냐면 지금 일하고 있는 방식을 일단 먼저 표준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금방 받아들이잖아요. 단지 이제 반복성이 생기죠. 그죠?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일단 반복성이 생기는 겉표자 표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개선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왼쪽에 있는 표준으로 나갑니다. 근데 엔지니어들이 만들고 이거대로 해라고 적용하는 거는 멋지게 아이디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들이민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대로 일을 못 하거든요. 굉장한 거부감과 반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도요다는 현장에서 표준을 주도하도록 하고 표준 작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하고 챌린지 하도록 하고 겉표자 표준으로부터 변화 관리를 해서 궁극적인 이 표준 향해서 한 발씩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도요다의 표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표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택타임이라는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제조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서비스 쪽에서는 이게 얼마만큼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대비 고객이 요구하는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객이 요구하는 수량 한 개를 만들 때 우리는 시간이 얼마가 소요되지? 이게 택타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의 캐파가 100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어요. 근데 고객이 요구하는 거는 800개예요. 그러면 1000개를 만들면 과잉재고죠. 800개만 만들어야죠. 800개를 만들려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느리게 만들어야죠. 1000개까지도 만들 수 있는데 800개만 만들면 느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택타임이 늘어나는 거죠. 그게 택타임이에요.
그래서 생산 능력이 이만큼일 때 실제 택타임이 얼마다 그러면 이렇게 1000개만 만들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좀 더 만들어요. 왜냐하면 분량이 날 수 있어서 몇 개씩 이렇게 추가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항상 이만큼의 여유 인력을 갖고 예상 로스를 감안해 가지고 이 택타임 대비해서 우리 내부의 생산 능력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생산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근데 이게 아마 생산 현장뿐만이 아니고 이 뭐 의료계라든가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쪽에서는 이거와 유사하게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 표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택타임을 기반으로 생산 라인에서는 사이클 타임, 작업 순서, 제공 재고 수준 이 세 가지를 이제 표준의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순서대로 작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얼마만큼의 속도로 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공급되는 자재와 부품은 얼마를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가가 이 세 가지가 표준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건 결국은 이제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 앞에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요 두 가지가 표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 표준 작업 지침서, 단위 작업 지도서도 요것도 이제 그 산업계에 따라서 다른 용어로 쓰기 때문에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리피터빌리티와 리프로듀서빌리티 이 두 가지는 표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품질을 나중에 다룰 건데요. 표준이 없다, 표준이 준수되지 않는다, 그러면 품질은 없는 거예요. 품질을 확보하고 싶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표준이 있어야 되고, 작업 표준이 아니고 표준 작업이 그 개념에서 표준이 있어야 되고, 그 표준이 준수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선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품질이 가능해요. 근데 그 개념에서의 표준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지향하는 거예요. 리피터빌리티와 리프로듀시빌리티예요. 리피터빌리티가 뭐냐면 반복 작업입니다. 같은 행위가 반복돼야만 표준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매번 다른 식으로 일하면 그건 표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표준이 지향하는 건 뭐냐면 반복입니다. 같은 행위가 반복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행위가 반복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유사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리프로듀서빌리티예요. 같은 행위가 반복되느냐, 그리고 그 결과로서 산포는 좀 있겠지만 거의 기대값에 수렴하는 유사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느냐. 리피터빌리티와 리프로듀시빌리티. 이 두 가지가 표준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얻어내지 못하면 사실은 표준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준화를 볼 건데요. 자, 표준에 의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일하는 혼란을 이제 막게 됐어요. 자, 변동성 하나는 제거가 됐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알아서 일하게 되면은 엄청 변동성이 생기죠. 그거를 리피터블하고 리프로듀서블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일단 하나의 큰 변동성은 제거가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변동성은 뭐냐면 한꺼번에 만드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제 대로트 생산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 대로트 생산은 생산 현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몰아치기 하는 거는 다 대로트예요. 시험 공부도 몰아치기 하면 대로트고요. 내가 결제를 한꺼번에 하루에 몰아쳐도 대로트고. 예를 들어서 영수증 처리하는데 가만히 다 갖고 있다가 매일같이 안 하고 갑자기 월말 돼서 왜 저 회사에서 결산 때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 난리가 나는 그 이유, 그 회계부서가 밤새는 이유가 뭐예요? 결산하느라고. 사실 요즘 세상에 대부분의 결산을 다 컴퓨터가 다 하잖아요. 근데도 왜 밤을 새죠? 다 월말에다 몰아넣잖아요. 그 몰아치기가 전체 혼란을 갖고 와요. 그렇죠? 그 몰아치기를 없애려면 대로트,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생산하는 것을 잘게 쪼개서 꾸준하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준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타겟 재고인데 원래 이제 재고를 이렇게 움직여 밑에서부터 위까지 움직여야 되겠지만 안전 재고를 감안해서 이렇게 빨간 선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만큼 생산하거나 확보해서 쭉 사용하다가 안전 재고에 도달하면 다시 주문해 가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생산을 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이거를 이렇게 하라는 거죠. 더 잘게 쪼개서 더 반복적으로. 그러면 출렁거리는 게 크게 출렁거리다가 이제 잔잔하게 이거보다 이제 더 잘게 쪼개게 되면 더 잔잔해지겠죠. 궁극적으로 이게 지향하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개 흘림.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한 개. 지금 이거는 여기서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쪽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한 개 흐름에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라트 크기가 작을수록 당연히
흐름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훨씬 더 장점이 많죠. 재고도 줄어들고 장점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양 교체가 일어날 때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준비 교체라고 하는 사양 교체가 일어날 때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는 문제가 발생하죠. 기존의 매스 프로덕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준비 교체에 들어가는 시간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게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대로트로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로트 생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도요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도요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만약에 대로트로 생산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전부 잘게 쪼개서 생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잘게 쪼개려면 끊임없이 기계는 몇 개 되지 않는데 준비 교체를 계속 반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거의 기적에 가까운 그런 이 시간으로 그 준비 교체를 줄일 수가 있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맡았던 회사, 아까 보여드렸던 그 회사에서도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 사출기의 이 금형 교체 시간이 80분이었어요. 제가 그 회사 떠날 때 20분까지 줄여놓고 나왔어요. 그보다 더 줄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려면 레이아웃을 몽땅 다 바꾸고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까지가 한계여가지고 20분까지 줄여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출기 같은 경우에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중소 중견 업체들은 4분, 8분 이내에 다 준비 교체를 다 끝내요. 거기에 완전히 승부를 거는 겁니다. 이게 이 준비 교체 시간 단축이라는 것이 린을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준비 교체 단축을 제가 생산에다가 좀 대응을 해서 그런데요. 실제로 서비스업이라든가 병원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술 환자 계속 순서대로 들어올 때 다음 환자 받을 때까지 준비 교체 다 필요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부분 다 준비 교체의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준비 교체를 제대로 대응 못하기 때문에 몰아치기를 다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준비 교체가 경쟁력이 없고 그리고 내부에 대로트 생산에 대한 마인드가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생산한단 말이에요. 일주일 사용 물량을 월화는 A를 생산하고 수목은 B를 생산하고 C는 금요일날 생산해요. 수량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면 돼도 다행인데 이거 사실 월간으로도 몰기도 해요. 심지어는 월간으로 몰면 재고가 더 라트가 더 커지고 재고 더 쌓이겠죠. 자, 이제 이 대로트 생산에서 평균화를 먼저 합니다. 평균화는 뭐냐면 A, B, C를 이렇게 몰아치기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일정량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준비 교체가 매일같이 2번 일어나죠. A가 제일 많으니까 A, B, C 생산하고 그 다음 날도 A, B, C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생산한단 말이에요. 이 평균화가 일단 아까 평준화의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이 단계까지만 가더라도 엄청난 개선이 일어나요. 두 번째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이걸 이제 또 쪼개요. 이건 이제 오전 오후로 쪼갠 거죠. 세분화를 합니다. 자, 이제 이 평준화를 더 쪼개서 이걸 이렇게 오전 오후로 나누게 되면 이번에는 준비 교체가 또 이제 2배로 늘죠. 하루에 4번을 해야 돼요. 로트는 더 작아지죠. 로트는 더 작아지고 흐름은 더 빨라집니다. 재고는 더 줄고요. 이걸 이제 더 쪼개면 이거보다 더 쪼갤 수도 있겠죠. 이제 닷사이클 홀류 생산이 되면서 나중에는 거의 한계 흐름까지도 계속 수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노력을 끝까지 해낸다는 거예요. 절대 중단 없이 원피스 플로우가 될 때까지 계속 전진 앞으로 하는 것이 바로 도요타의 정신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낭비 제거인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도요타가 철저한 낭비 배제 이러면서도 사실 낭비 제거부터 먼저 출발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낭비와 낭비 아닌 것을 구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먼저 이 린이 적용 안 된 회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잡시업처럼 운영된단 말이에요. 이게 섬처럼 툭툭툭툭 끊어져가지고 사이사이에 재고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연결하는 거예요. 아까 정류화로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연결을 합니다. 여기 이제 흐름이 생겼어요. 흐름은 생겼는데 삐뚤빼뚤하죠. 꼬불꼬불하죠. 이건 이제 뚱뚱한 린이에요. 아직 린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낭비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지방질이 붙어있는 그런 린이에요. 이거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낭비가 포함된 린. 근데 낭비가 드러나는 프로세스. 그걸 이제 제거하게 되면 이것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낭비가 줄어들고 날씬하게 돼가지고 빨라지는 프로세스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이제 이게 퍼펙션 단계예요. 이거 영원히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퍼펙션으로 붙었어요. 이 낭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전통적인 방식하고 달라요. 전통적인 방식은 주로 비용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비용에다가. 근데 린의 사고방식은 비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의 원칙이 구현되느냐, 시스템이 고객의 가치를 올바르게 창출하느냐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낭비가 드러나 보이는 현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동기화, 표준화, 평준화가 바로 낭비를 드러내 보이게 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한 단계 수준을 높이게 되면 그 이전 단계에서 감당을 못하는 단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낭비가 쫙 드러나죠.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걸 다 찾아내서 고쳐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낭비를 이런 관점으로 도요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낭비를 제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산 프레스에서 하나를 찍는데 예를 들어서 10초가 걸려요. 10초가 걸리는데 그거를 생산성 개선을 해요. 그러면 그게 9초가 됐어요. 자, 생산성 개선됐죠. 8초가 됐습니다. 또 생산성 개선됐죠. 경영자들은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경영자들은 얼만큼 사이클 타임이 빨라지느냐, 일에 있어서 일을 이전보다 더 빨리 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도요다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자, 도요다는 이렇게 낭비를 봐요. 가치 창출 시스템의 활동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객이 돈을 주는 활동이 있고 돈을 주지 않는 활동이 있다. 아까 제가 그 디파인 밸류에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객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만족하는 행위를 부가가치 활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작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프레스로 찍었더니 변형이 일어났어요. 절삭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깎여 나갔어요. 이거는 고객이 돈을 지불하는 행위입니다. 변형이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동을 했어요. 이거는 고객이 돈 안 줘요. 그렇죠. 그건 비부가가치 활동이에요.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활동은 비부가가치 활동입니다. 근데 비부가가치 활동 중에서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송을 안 하고 생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걸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고객은 돈을 안 주지만 그거는 불가피한 활동이에요. 단지 불가피한 활동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돼요. 근데 불가피한 활동도 아니면서 뭔가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앞에서 혹시라도 기계가 쓸까 봐 서 있어요. 이건 낭비잖아요. 그죠? 고객이 돈도 안 주고 낭비란 말이에요. 그게 낭비예요. 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부분의 회사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다예요. 실제로 부가가치 활동은 이렇게 조그맣니다. 저 부가가치 활동, 전체의 부가가치 활동, 비부가가치 활동 전부 합친 전체 활동 중에 부가가치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 몇 %일까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 1%를 넘지 못해요. 0. 몇 %씩 나옵니다. 저게 2, 3%, 4, 5% 정도 도달하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회사예요. 넘지를 못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미니멈 70%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행위도 쓸데없는 행위가 70%예요.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하는 행위 중에 고객이 돈 주는 행위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부분 다 고객 만족이 아니고 보스 만족이죠. 윗사람은 만족시켰지만 고객은 거기에 대해서 돈 지불 안 하죠. 실제 부가가치 활동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거의 모든 게 다 낭비로 보이죠. 그래서 도요다는 이 파란색을 개선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도 물론 개선이 되긴 되겠죠. 일차적인 초점이 이게 아니에요. 이 미개척지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걸 제거한다는 거죠. 이게 무다예요. 이 무다 제거를 하다 보면 노란색과 초록색이 개선돼요. 또. 그러면 그 무다는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무다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주로 생겨요. 하나는 언이븐니스고 하나는 오버버든드라고 되어 있는데 언이븐니스가 뭡니까? 출렁거리는 거예요. 변동성. 그거를 무라라고 얘기해요. 변동성이 높을수록 낭비는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표준화, 평준화, 흐름 이런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기화. 그게 그거 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버버든드는 뭡니까? 과잉이에요, 과잉. 과부하, 과잉 생산. 모든 게 다 오버가 됐을 때 오버버든드라고 얘기해요. 그걸 무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발음하고 똑같잖아요. 한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읽어요. 이 무라와 무리 때문에 무다가 생겨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활동으로 우리가 3.5S라는 걸 하죠. 3.5S를 아마 제조 분야에 계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그 단어고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3종 OS가 뭐냐면 바로 린이에요. 린에서 지향하는 겁니다. 동기화, 표준화, 평준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낭비 제거 활동들이 결국 3종 OS입니다. 이 3종 린을 통해서 3종 OS가 달성이 되고 무다가 제거가 되죠. 그리고 이 낭비가 보이게 되면 그 낭비는 5Y라는 방법과 PDCA라는 방법에 의해서 계속 재발 방지 노력을 하면서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요타는 5Y에 의해서 낭비가 보이게 되면 그 낭비를 원천적으로 제거, 완전히 뿌리까지 뽑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이렇게 7가지의 낭비를 얘기해 놨어요. 이 7가지, 여기에 외우기 쉬우라고 컴위비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7대 낭비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재고도 낭비, 그리고 동작 자체도 쓸데없는 거 하면 낭비. 그다음에 뭐 여기서도 인력 대기, 이거 굉장히 큰 낭비라고 보고요. 가공 자체 낭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낭비의 어머니가 있어요. 낭비의 어머니는 뭐냐면 그 낭비 때문에 나머지 6가지의 낭비가 과중되거나 생기는 것들이에요. 제일 심각한 낭비, 제일 먼저 없애야 될 낭비, 절대 배제해야 될 낭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 낭비의 어머니가 뭘까요? 네, 과잉 생산의 낭비예요. 과잉 생산의 낭비가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요타가 과잉 생산, 그 과잉 생산은 안 만들어도 될 거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만들어야 될 거 챙겨서 만드는 거,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과잉 생산으로 보고 그 과잉 생산을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결국 그 7대 낭비는 도요타의 여러 가지의 정신들, 저스트인타임, 지토카, 평준화, 표준화 이런 것들하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대 낭비를 꾸준하게 제거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도요타의 기본적인 두 기둥과 여러 가지의 사상들이 다 실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낭비가 이 7대 낭비가 계속 드러나는 현장을 만들고 계속 제거하는 이런 이 지속 개선, 이것이 도요타의 기본적인 이제 이 프로세스고요. 결국은 지토카와 지트라는 이 2가지 기둥에 의해서 동기화된 가치의 흐름을 만들고요. 다시 복습입니다. 이 흐름의 속도를 높이고요. 그건 표준화와 평준화에 의해서. 그리고 이 속도 높인 것에서 프로세스가 중단하는 원인들을 계속적으로 제거해 나가면 결품이 방지되고 결함이 예방되고 고장이 방지되는 이런 흐름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동기화된 가치 흐름을 더 강화시키고 더 강화시키고 더 강화시키고 이 계속 이 강화되는 사이클이 계속 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이 그 품질, 아까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그 결함이 제거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공정 완결이라는 품질 프로세스를 갖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방식은 대량 생산 방식은 열심히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별을 해요. 병아리 판별하듯이 양품 분량 판별합니다. 도요타의 방식은 하나의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절대로 결함을 넘기지 않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알아서 만들고 이 뒤에서 모든 걸 판별하잖아요. 도요타의 방식은 그걸 앞쪽에서 전부 다 방어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공정에서 완전히 퍼펙션을 추구하고 결함이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고 해서 자공정 완결이라는 좀 약간 좀 우리말로는 좀 어색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결함을 끊임없이 방지를 하는 활동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흐름 중단 방지를 위해서 그 결함 방지뿐만이 아니고 공장에 예를 들면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결품이 난다든가 하는 것이 발생했을 때 빨리 전 공장에 알려야 되잖아요. 모든 공장에. 그래서 그 공장에 그 정보를 알리고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안돈이에요. 이걸 안돈이라고 하는데 안돈은 바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작업자들이 라인을 세울 수가 있어요. 라인을 세워서 멈춘 다음에 조치를 기다리는 이런 신호 체계입니다. 이 신호 체계는 동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게 경광등처럼 안돈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 먼저 회사에서는 이 시스템을 구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미러 만드는 공정인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안돈을 이 시스템에서 호출을 해요.
안돈이죠. 그래서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조장을 불렀어요. 그 조장이 이 전사에 있는 모든 모니터에서 이게 다 떠버리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이 조장이 왔어요. 와서 일단 해제를 하고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자기가 해결 못해서 공모부사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공모부사가 달려오죠. 그래서 다시 해제를 하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돈을 호출했을 때 실제로 대응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시간이 40초. 40초 이내에 이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안돈 시스템을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도요타 생산 방식, 린 생산 방식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컴포넌트를 한 번씩 다 이제 보셨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먼저 안정화를 합니다. 흐름을 만들고 동기화를 하죠. 안정화를 해요. 흐름화를 합니다. 표준화하고 평준화를 해요. 이게 기본적인 이제 개선이죠. 이게 개선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공장이 체계적으로 돌아요. 근데 여전히 낭비가 있어요. 그래서 도요타는 다시 여기에 수준을 높입니다. 표준화, 평준화 수준을 더 높여요. 그러면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혼란이 빠지죠. 일시적으로. 그러면 그 혼란을 이 낭비가 보이는 걸로 생각해서 극복을 해요. 다시 또 한 단계 높아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이 빠지면 빠질수록 저 밑에 안 보이던 암초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이 조금만 빠지면은 제일 높은 암초들이 드러나고 그걸 해결하고 나면 물을 더 빼요. 더 빼고 나면 다시 밑에 있는 안 보이던 암초들이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저 밑에 있는 암초까지를 계속적으로 제거해 들어가는 이런 이 지속 개선의 프로세스를 밟는 것이 바로 도요타다. 그리고 린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5개의 그 참고 도서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책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사람의 MIT 교수들이 쓴 이 최초의 린에 대한 책, 아주 잘 쓴 책이고 읽기도 쉽습니다. 이건 이제 번역되어 있어요. 린 생산이라고요. 이 린 싱킥은 번역되어 있는데 절판되어 있고요. 번역을 그렇게 썩 잘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원서를 읽었는데 원서는 아주 영어를 웬만큼 하는 사람들은 읽기 쉽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히려 권하고요. 이건 오노다이치 이 도요타 생산 방식의 창시자가 쓴 아주 읽기 쉽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실제로 이제 도요타 생산 방식을 린 방식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그거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학습서는 이 도요타 웨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상과 원칙을 공부를 하고 도요타 웨이 필드북을 통해 가지고 실천 방안을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도요타 웨이는 아마 지금 절판돼 있을 겁니다. 이건 아마 중고서적에서 구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5개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오늘 들으신 내용에서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